네, 오늘은 주제 65,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우리 이번 중단원에서 그러니까 그 4.19 혁명을 배웠고 박정희 정부의 성립 그리고 유신체제를 배웠어요.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이 큰 활약을 하지 못해서 군부 쿠데타로 연결되고 박정희의 그런 군부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다시 독재 정부가 들어섰죠. 하지만 그 박정희의 그 20년 가까운 장기 집권 속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고 김재규가 총을 쏘므로써 박정희 정부도 무너졌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제 박정희가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 정말 시민이 자유롭게 할 말을 할 수 있고 기본권을 지키며 내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민주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유신의 그런 독재 시스템 그리고 권력 시스템을 그대로 승계해서 다시 군사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고 왜 전두환 정부라는 새로운 군사정부가 들어섰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배우고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또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독재를 펼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였던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질문은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친숙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고 뭘 원했던 것이고 이것을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왜곡하고 곡해해서 억압하고 짓밟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군부 세력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군부 세력인데 그러니까 1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한테 총을 맞아서 죽은 이후에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긴급하게 돌아가던 당시 상황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자면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인 이후에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군 세력의 장시 정승화 참모총장 대장의 방해로 김재규도 권력 장악에 실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허수아비 대통령인 최규하를 선출합니다. 참고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체육관에서 선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약간 이렇게 비아냥 국민들이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체육관 첫 번째 대통령이고 이 최규하가 2대 체육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최규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일은 잘했지만 리더십은 없었다고 당시 미국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실제 실권은 없었고 허수아비 대통령이었는데 이 당시에 국민들은 무엇을 원했냐? 유신헌법을 빨리 없애고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라. 계엄령,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그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군인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철폐하라 이런 민주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 군 내부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정승화 같은 상층부는 박정희의 유신 헌법을 철폐하자. 그래서 민주적인 국가로 바꾸려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세력이 있었는 반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박정희의 지지를 받아서 군 내부에 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군부, 신군부, 하나회라고 합니다. 하나회.
하나회라고 약간 군 내부에 사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지지를 받는 젊은 군인 세력들이 하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신군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 하나의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12.12 사태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12.12 쿠데타라고 불러도 되는 게 왜냐면은 이 당시 보안 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자신의 직속 상관인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 사령관이던 정승화 대장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쿠데타인 것이죠. 근데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라든가 국방부 장관인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노 뭐였지? 하여튼 그 국방부 장관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신의 상관인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육군 대장을 체포하려면 그보다 더 상관인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건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전두환이 체포해버린 거야. 근데 결국에 대통령 최규하가 허락을 하지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계룡사령관 체포해서 군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전두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즉 전두환과 상관없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그런 군인들이 전두환을 진압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엄청 전두환이 위기에 몰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노태우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 그만큼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위기에 몰린 순간에 있었는데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로 살아남아서 군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의 주요 기관까지 장악했다고 합니다. 언론사도 장악하고 방송국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 계엄사령관 아까 말했죠? 정승화 대장을 체포하고 군 내부의 힘을 장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79년 12.12 쿠데타는 전두환이 이렇게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그런 군 상층부를 체포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당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12.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다양한 야권 인사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면서 새로운 정부 수립을 하자. 박정희가 억울하게 잡았던 정치인들 석방시키자. 대학 교수들 박정희가 체포했던 대학 교수들 풀어주자.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학생들도 풀어주자. 이런 노력을 하고 그런 조치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군 내부에서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고 유신헌법을 없애기는커녕 유지하면서 독재 권력, 군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자 당시 대학생들이 똘똘 뭉쳐서 서울역에서 대규모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그것을 서울의 봄 혹은 서울역 시위 이렇게 불리는 아주 우리 민주주의 사에서 이렇게 획을 그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있죠. 1호선 서울역 앞에서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전두환 물러가라, 신군부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신군부 퇴지하라, 비상계엄령, 그러니까 지금 당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발동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컨트롤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비상계엄령 해제하라 라는 요구를 했는데 자진해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서울의 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곳곳에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때 이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도 많은데 왜 해산했냐면은 이렇게 10만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잖아. 그럼 그걸 핑계로 군인들이 탱크라든가 막 무기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개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신군부 전두환이 군 내부를 장악한 건 맞아. 하지만 정치의 부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최규하 대통령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서울의 봄 10만 명의 시위가 발생하니까 이걸 핑계로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최규하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4.19 혁명 그 1주년 그 시위를 이용해서 박정희가 원래 4월 19일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예측한 시민들이 침묵 시위, 그러니까 고요한 시위를 일으켜서 4월 19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듯이 그걸 예측해서 학생들이 자진해서 해산한 거야.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운동했던 분들이 이거를 약간 순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우리들이 너무 순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해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군부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 더 땡큐였던 거죠. 쟤네들이 알아서 해산하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해산하니까 군인들이 이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쿠데타라고 불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5.17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5월 17일에 신군부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면서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김대중 같은 경우 김대중을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쉬웠던 점은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랬어. 그러니까 둘이 힘을 모아서 민주화 세력의 힘을 모아서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둘이 약간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죠. 그래서 전두환이 사실 그렇게 세력을 장악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고 5.17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줬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서울의 봄이냐면은 그 유럽에서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이라고 그 체코도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런 민주화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빗대서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인파입니다. 이때 서울역에서 자진 해산했기 때문에 서울역 회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5.17 쿠데타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는데 왜 일어나냐면은 배경은 앞에 말했듯이 5.17 쿠데타, 5.17 사태입니다. 5월 17일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전국의 계엄령을 확대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국회의원까지 해산시키니까 이 똑똑한 대학생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당시 학생회, 그러니까 대학교에 학생회가 있는데 그 학생회를 바탕으로 시위가 일어나서 반항을 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욕을 하려 했는데 전국의 계엄령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미 그 대학 학생회들은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학교에 진압해서 들어가서 막 그런 대학교 학생들, 무고한 학생들을 체포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TV에 많이 나오는 정치인들이 이때 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생생한 증언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이렇게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총으로 위협하면서 다 끌고 갔다. 근데 그때 광주 전남대만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서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당시 그 신군부 전두환은 특전사 공수부대를 광주로 파견해서 학생들을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수백 명을 연행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특전사 당시 군사 지휘권이
미군한테 넘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시 작전 지휘권,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아닌 평상시 상태의 군사 지휘권은 우리한테 있고 전시 작전 지휘권만 미군한테 있는데 이때는 평시 작전 지휘권도 미군한테 있어서 이렇게 특전사를 옮기고 이동시킬 때 미군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미군 당시 사령관이 이렇게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980년대 이후에 우리 민주화 운동을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묵인해 준 거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실망한 반미 운동이,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과 흐름이 등장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월 19일에 이르러서는 계엄군의 폭행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가 5월 20일에 이르러서는 전남도청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그러니까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수십 명, 그러니까 6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택시 운전사들이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불빛을 켜면서 막 시위를 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민들이 국가 공권력의 그런 정말 무자비한 폭력에 대항해서 멋진, 그러니까 민주적인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 항쟁이라고 불립니다. 시민들의 그쵸.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들어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네, 시민들의 항쟁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근 경찰서와 무기고, 그러니까 나주라든가 목포 같은 도시에 있는 무기고를 습격해서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을 해요. 그렇지만 시민들도 아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시도하지만 전두환 신군부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전두환이. 그냥 광주 하나만 이렇게 봉쇄해서 정보를 틀어막고 전국적으로는 왜곡된 뉴스를 보내는 거야. 지금 광주에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서 반란이 일어난 거다. 광주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신문 기자들, 언론사들 가지 마라. 저기 북한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광주를 봉쇄해서 이 시위자들만 다 학살하면은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그 민주적인 요구를 막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죠. 5월 17일에 계엄군, 특전사 이런 부대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하던 200여 명들을 총으로 쏴서 무력 진압합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봤듯이 각종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제를 막고 그런 신문 기자들의 취재도 막고, 그래서 이 당시 전국에 있던 사람들은 광주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 간첩이 보내서 내부 무슨 혁명, 폭동이 일어난 걸 오해를 많이 했대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사령관이 승인을 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미국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시민들이 정말 우리를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군사 정부가 자신들의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진압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승인을 해준 거고, 당시 카터 대통령, 그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시민들에게는 실망이었겠죠. 굉장히 섭섭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두환 정부와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반민주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에 그거를 드러내고 시민들의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알리고
전두환 정부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걸기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대학교 학생이 있는 곳에 왜 군대를 투입할까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 학생들을 찌르고, 그리고 당시 재밌는 게 이게 군부대가 여러 부대가 광주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군부대끼리 서로 오해해가지고 서로 총을 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군부대끼리 이렇게 왔는데 서로 오해하고 서로 제 시민들 학생들이다 시민군이다 오해하고 서로 총을 쏴서 막 해병대가 특전사를 총을 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국가의 군인이 우리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인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5.18 민주화운동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부는 곧바로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칩니다. 먼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엄연한 독재기구고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부정부패자를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걸쳤던 부정부패자들을 처벌하고, 박정희 정부 말기에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기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무나도 특정 대기업, 중공업 기업에 특혜를 주다 보니까 걔네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벌이고 빚쟁이가 되어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런 중공업에 투자를 재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정리한 거죠. 정리를 하고 뭐 과외 금지 이런 것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론사를 통폐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 취재를 막고 그런 전두환 정부의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보도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고, 사회 장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깡패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을 데려가서 군사훈련과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삼청교육대를 통해 우리나라에 그런 깡패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삼청교육대에 무고한 시민들 혹은 민주화운동을 펼쳤던 시민들을 데려가서 가혹행위를 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깡패, 불량배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고문을 한다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감옥에 넣어서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깨우치게 해야지. 무슨 막 이게 우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혹사시키는 행위를 국가에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최규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허수아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헌법을 바꿔서 임기 7년의 단임제, 그러니까 한 번만 할 수 있는 임기 7년의 단임제 헌법으로 바꿔서,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것을 통한 간선제로 바꿉니다. 이 헌법에서도 굉장히 독재적인 요소가 많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적인 헌법을 바꿔서 이 헌법을 통해서 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또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그 전에 이렇게 삼청교육대 자료 한번 보시고요.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를 볼게요. 어떤 정책을 했는지. 우선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지침을 정부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언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다양한 언론이 있잖아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다양한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 언론사들에서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내용,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뉘앙스, 그리고 보도를 할 것인지 말지를 국가에서 정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다 모든 언론 내용을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돼.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런 보도 지침을 통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당시 국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그런 만행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 지침을 폭로한 어떤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언론사가 있었는데, 그런 말이라는 언론사도 엄청 탄압을 받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적으로 그 재야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를 계승한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에서 그들을 끌고 가 고문을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들 막 영화 1987 강동원 하정우 나온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면은 무고한 대학생들을 고문하고 수사하고 물고문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가고 학생 운동 벌이는 학생들 다 끌고 가고 의경들, 경찰들 동원해서 막 학생들을 막 그쵸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전두환 정부의 이런 독재적인 권력,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고문하는 모습은 알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해외 여행을 자유화시켜 준다든가 야간 통행 금지, 당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12시가 넘으면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해제해 준다든가 씨름이라든가 프로야구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컬러 텔레비전을 보급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점점 전두환 정부의 부정, 부패,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전두환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즉 6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일어났나요? 그쵸? 12.12 쿠데타, 5.17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길 원했는데 12.12 쿠데타, 5.17 쿠데타를 통해 또 부당한 권력이 들어선 거잖아요. 왜 또 군사정부가 들어서냐. 이런 거에 분노를 한 것이죠. 유신헌법 없애고 전두환 정부 없어져라. 우리는 민주주의 정부를 원한다. 근데 왜 너희가 또 부당하게 권력을 잡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정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민주화 운동을 군인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던 것이 전두환 정부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